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좀 짤막하게 최근 데이터 그리고 또 연준, 과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연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준의 플레이북은 어떻게 혹시나 되어 있는 것일까에 대한 86번가의 생각을 전달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지난주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주말에 버크셔의 연례 주주 서한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는 읽어보기에는 그리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 가지고서 표현한 부분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버크셔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작년에 아주 작은 내재 가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투자처인 애플과 아멕스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버크셔는 발행 주식수 대비 1.2%만큼 자사주를 매입하여 직접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애플과 아멕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버크셔는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지분율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수가 감소하면 당신의 이익은 증가합니다. 만약 자사주 매입이 가치 있는 가격에서 이뤄진다면 늘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이제 오버페이 하게 된다면 이는 주주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가치 있는 가격에서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 증가는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어느 지역 자동차 판매점에 3명의 주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 중 1명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투자자입니다. 이 2명의 투자자 중 1명이 주식을 회사에 되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팔고자 하는 그 가격이 나머지 2 주주에게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손해본 사람이 있나요?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했나요?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주나 국가에 해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CEO에게 특히나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는 당신이 경제 문맹자나 말 잘하는 선동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꽤나 세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버크셔의 경우에는 가치 있는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다 라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옹호 의견을 밝힌 건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 갖고 1% 텍스를 매기기로 했죠. 4%까지 추가로도 올린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최근에 버크셔가 아주 이례적으로 자사주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는 것을 좀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증시에서는요, 미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왜 그렇게 나왔었냐 하면은 그 뉴욕 연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정부의 바이백이, 그러니까는 채권을 되사주는 거죠,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이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의 시장 조작 기능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이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목표 달성과도 일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신속하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이건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항상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만능도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이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는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좀 오해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정부에서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힌트를 얻으려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재무부입니다. 재무부가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슈가 지금 됐었냐 하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한 중하순 정도가 미국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인데, 미국 제 뭐 10년물 이런 것들이 제일 높았을 때인데, 그때 막 채권 시장이 계속 흔들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무부가 미국 채권을 되사주게 된다면 응할 의향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던지고 싶냐, 뭐 몇 년물 이런 것들 던지고 싶냐, 종류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그 뒤에 보시면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1월 초에 발표되었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이거는 실제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는 안 했고, 그 당시에 검토로만 그렇게 이제 그쳤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잖아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11월에서 3개월 지난 2월 초, 얼마 전이었었죠. 얼마 전에도요, 이 그 분기 계획을 밝히면서 이거는 이제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3개월인 5월 초, 여기에 이때 발표될 그 계획에서 좀 더 많은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요 보고서는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어그러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금 융통하는 사정이 흘러가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한 6월 정도 즈음에 지금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보다 약간 앞서서 나오는 요 자금 조달 계획에서 만약에 이때까지도 막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가지고서 민주공화당에서 별로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무부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위기 시에는 언제든지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전체적인 건 다 가정일 뿐인데,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이건 계속 또 진행돼야 되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 이슈가 뭔가 아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다 그때 시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건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니까 리스크 프리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던 사실 일대의 사건이었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었다라는 거는. 근데 그리고 또 시장도 그때 막 20% 이상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그만큼 크게 아픔으로 왔었던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과연 어그러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10년 전에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건 마치 중국도 아니고, 중국이 보통 시뮬레이션을 안 돌리고 실제에서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정책 조정을 해 나가는데, 미국이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때만 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부채 한도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 뒤에 문제가 실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저는 워낙에나 이때에 안 좋았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양당이 안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서로에게 정치적인 부담이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에도 뭐 크게 탈은 안 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이제 편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뭐 얘기가 나오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유럽은 보면 항상 분열을 먼저 하는 것 같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터져. 뭐 브렉시트가 진짜 돼버리고 전쟁도 진짜 해버리고 이런 발전된 세상에서.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얘기 딱 걸리면은 양당이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의견을 그렇게까지 각을 막 세우다가도 그거 좀 적고 합의에 이르는 정치를 더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이슈가 터졌다면은 그거 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뭐 그래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좀 남았다. 그리고 또 재무부에서 뭔가를 이 즈음에 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로 걱정을 안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8일 화요일에 나온 유럽의 물가가 높았어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라간 요인은 유럽 요인이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유럽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야 이건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나가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유럽이 올려나가면 딴 나라도 자극을 받겠지. 이제 그런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뭐 유럽 쪽이 당연히 낮게 나오면 좋았겠지만은 높게 나온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원래 뭐 한 달 전만 해도 3.25 봤었다가 유럽은 지금 3.754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반영은 막 해나가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뭐 기본 생각은 동일합니다. 뭐 유럽 쪽은 가스 가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뭐 경제가 좀 버티고 한다라고 하면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소매점에 대해서 계속 실적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타겟 실적이 나왔어요.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좀 더 높게 나왔고 순이익은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에 대해 가지고서는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놀랬겠죠. 미국이 소비 경기가 되게 빠르게 안 좋아지나 보다. 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월마트도 그랬었고 하니까 다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걸로 봐서는. 다만 그렇지만은 또 PMI나 뭐 이제 뭐 ISM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같은 거를 봐서는 또 선행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일단 요것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침체스러울 정도로 안 좋게 소비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실적이 발표될 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고입니다. 근데 재고가 이제 보시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타겟의 경우에는 재고 증가율이 1년 전에는 43%였어요. 근데 그게 36%, 14% 내려오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2%로 이제 마이너스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재고가 그때랑 대비해서 더 적은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회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매우 양호한 재고 상태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히 이제 악성 재고가 많아서 회사를 괴롭혔던 뭐 의류나 이런 경기 민감한 소비재들 있죠. 이거에 대한 거는 진짜 많이 줄였다라고 자랑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것들은 품목들은 13%나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또 필수적으로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특히 아주 이제 이 내부에서도 똑같이 재고를 나눠 봤었을 때에도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매업체들이 더 발빠른 대응을 이미 상당 부분 했다라는 거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미국 집값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또 떨어졌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6%. 그래서 뭐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이제는 CPI에서 주거비도 빠르게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언제부터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요번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재할인율이 원래는 예전에는 정책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 우리가 제로금리 세상을 살게 되면서는 재할인율이나 뭐 기준금리나 똑같아져 가지고서 이거 이제 아무도 보지도 않는 게 돼버리긴 했어요. 다만 근데 여기 이 회의록을 보게 되면 요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여는 총재들이 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연준을 좀 딥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재할인율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연준에서 과연 지난 2월 회의에서 몇 명이 50bp나 주장했냐? A few였잖아요. 한 서너 명 정도. 이게 진짜 3명이냐 4명이냐. 일단 두 분은 커밍아웃을 했어요. 메스타하고 블라드하고. 그 나머지가 누구냐? 라고 라는 게 궁금했던 건데 요번에 보니까는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도 다 나왔어요. 그 지역 보니까 블라드, 그 다음에 메스터,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카시칼이 4명은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은 그래서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좀 그 성향이 굉장히 굳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숫자가 좀 소수라는 것도 또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고, 멤버들도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다른 그런 이제 예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우리를 명확하게 해줬던 그런 자료다 이고요. 다음 이제 3월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예상보단 좀 나아요. 뭐 마이너스 7.5%를 좋다고 하기도 민망한데, 예상이 8.7이었는데 그보단 좀 나았다. 그리고 그 전월이 1월달이 마이너스 16.6이었는데 그보단 나아졌다. 그리고 수입은 좀 예상보다 줄어들어 이제 작게 나와서 무역 수지 적자는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 역시나 이제 문제는 중국이었다라는 거고요. 중국 쪽이 전체 우리나라 마이너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7, 80% 정도 됩니다. 계속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쪽 수출이 뭐 가령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 그리고 중국 쪽 연관되어 있는 동남아 쪽도 지금 안 좋은데, 그쪽인 결국은 다 중국이랑 연계된 거니까는 결국 이제 중국이 언제 리오프닝,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등등등 관련해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게 효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경제가 실물 경기가 좀 살아나느냐, 이게 우리에겐 핵심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중국 쪽에 일단 선행 데이터들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그게 생산이나 소비로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다만 근데 이제 요거 보면은 조금 나아졌나 싶기는 한데, 조업일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설날이 1월에 들어갔냐 2월에 들어갔냐, 추석이 뭐 9월에 들어갔냐 10월에 들어갔냐에 따라 갖고 1, 2월 데이터, 9월, 10월 데이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특히나 요 일평균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밑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14, 15%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출 쪽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난 건 없다. 다만 중국이 선행 데이터가 올라오니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 뿐이다 입니다. 다음으로 호주의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에는 이게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도 원래는 좀 비둘기였다가 매로 변신했죠. 요번에 나온 거는 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호주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또 뭐라 말할지 좀 궁금합니다. 호주가 왜 중요한지는 맨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중국의 뭐 대표적인 선행 데이터이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호조를 보였습니다. 리오프닝하고 부양책 덕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경제 활동 반등으로도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리오프닝 한지 사실 이제 한 2달 정도 중국이 됐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지금 2달 연속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 요건 좀 기대해봄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전월에도 이제 요거는 오타네요. 49점이에요. 그 전월에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번에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모두 다 기준선인 50을 넘어가서 또 고무적이었다. 요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이날 우리 증시는 쉬는 날이기는 했는데, 원화가 굉장히 많이 강세로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강세로 가냐? 이건 딴 게 아니라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간 영향이고, 위안화가 PMI가 잘 나서 그랬습니다. 위안화가 최근에 달러 강해지면서 다시 또 이거 7위안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날 1% 강세를 갔죠. 다음으로 최근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대해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이거 오버리액션이다 라고 경계성 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베일리 총재도 경계성 발언에 나섰습니다. 멘트를 보시면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거나 불가피하게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뭐 둘 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끝났다라는 지금 생각이 아니고, 최근에 채권 시장은 불가피하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다라고 또 아주 또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어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한 걸로 판명이 날 수도 있다. 그치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발표문을 이제 내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최근 몇 주간 나타난 매파적 글로벌 금리 재조정에 반대를 한 최초의 중앙은행 총재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좀 요 발언들 요 이제 발표문에 들어간 표현 자체는 원색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전날에 이제 프랑스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독일도 또 예상치를 상의를 했어요. 근데 독일 물가는 좀 특이성이 있기는 해요. 이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 쪽도 하여튼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들이 예상하고 뭐 그하고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전날에는 예상 대비해서 또 많이 낮게 나왔었으니까요. 다음으로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신규 주문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규 주문이 이제 좀 올라와야지 침체를 결국은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는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와 진짜 다행스럽게도 침체를 잘 피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로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이날 시장의 시선을 제일 많이 사로잡았던 거는 지불 가격이었어요. 이게 2달 연속으로 올라온 거죠. 원래는 40이 깨졌었다가 44.5가 됐다가 이번 51.3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의 물가하고 이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하고 시차를 한 6개월 정도 두고서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그럼 또 물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자극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때 제가 40 깨졌을 때도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게 너무 그냥 내려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이 90이 갔던 숫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50이 지금 간 넘었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 CPI가 내려오는 경로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변수를 만들 정도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지금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있으면 인플레가 내려오는 거죠. 인플레는 있긴 한데 그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 정도 숫자는 디스인플레를 만들기에 저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 코멘트를 보면요. 컴퓨터 쪽 연초 예약이 좋습니다. 전자부품 리드타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맞추지 못할 위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 안 된 거죠. 그런 공급망이. 화학, 신축, 주택, 건설 경기 침체와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객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요. 운송장비, 매출은 견조합니다. 대부분 조립공장 최대치로 가동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판매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음식료,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는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죠. 유럽의 경우 올해 내내 오더가 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공금속, 신규 주문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가격 인상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마진 회복이 최우선시됩니다. 전자제품 신규 주문이 꾸준합니다. 몇 달간 생산이 일정했습니다. 많은 품목이 부족하기에 매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지만 올해 제조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그냥 동일한 수준, 플랫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고무, 비즈니스 및 신규 주문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최근 오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1차 금속, 사업 여건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고가 계획보다 많습니다. 재고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제조, 일부 장기 주문 잔고를 출하해냈습니다. 덕분에 현재 주문 잔고에서 약간의 진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계. 비록 견적은 줄었지만 여전히 바쁘고 주문 잔고는 많습니다. 30주 이상의 주문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급망에 따라 가지고서 이 부족한 것들이 쇼티지가 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는데 되게 나빠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는데요. 카시카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시카리가 요즘 솔직히 이제 블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매라고 얘기하는데 최강 매파하는데 카시카리가 최강 매입니다. 요즘은 3월에서 25bp, 50bp 인상 둘 모두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읽힐 수 있냐면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카시카리는 원래 지난 회의에서도 50bp를 주장한 것으로 거의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뒤에 데이터가 더 높게 나왔는데도 뭐 무조건 50 해야 된다. 블라드처럼. 그게 아니라 둘 모두 오픈 마인드다. 25도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보폭보다는 어디까지 갈 거냐가 중요하고 그랬을 때 3월에 넣을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자기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사실 내비친 거긴 합니다. 그치만은 추가로 다만 이 한 달치 데이터에 너무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어요. 다음으로 보스틱은요. 우리는 아직 인플레를 낮추기에 충분한 금리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방기금금리를 5에서 5.25까지 인상하고 2024년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이제 4.5에서 4.75잖아요. 뭐야 5에서 5.25까지 인상하고 여기에 다음 회의에서 이런 표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 나왔냐? 보스틱이 3월 회의에서 당장 50bp 인상을 주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 다음 날에 보스틱이 다음에 정정을 해요. 그거 보시면 재밌는데 어쨌든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왜 보스틱이 지금 주인공이 되었느냐? 솔직히 보스틱이 뭐 그렇게 주인공이 될 만하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왜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게 오해에서 발단이 되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보스틱은 최초에 자기가 글을 올릴 때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50bp 인상을 주장하는. 그냥 우리는 금리를 이게 원래 점도표예요. 12월 달에 연준에서 냈던. 그 점도표까지 인상하고 대신에 이제 이 인하를 좀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4년까지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당장 다음 회에서 50bp 인상을 보스틱이 마치 주장한 것처럼 일각에서 얘기를 하니 다음 날에 보스틱이 바로 잡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스틱이 비리기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로 해석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얘기 했는데 보스틱은 근데 사람들은 와 이날에는 매였어. 근데 하루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가 갑자기 비둘기가 됐어. 이런 식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에서 뭐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날에 이제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제 특히 이날은 보시면은 최종 금리를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5.25에서 5.5도 아니고 5.5에서 5.75를 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연준의 점도표보다 2단계나 높은 거죠. 2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 동향 나왔는데 많이 아쉬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전히 많이 부진해요. 재고 증가율이 여기에서 좀 내려오나 했더니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앞단의 수요가 상당히 나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생산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감산을 제가 볼 땐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도 1월 달 거, 설이 요번에 1월에 돼가지고서 이제 조업 일수 자체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의 숫자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재고는 늘었고, 그러니까 뭐 생산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늘어났어요. 증가율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팔려 나가려면은 중국향 수출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선 지 딱 2달이 됐고 여러 선행 데이터는 올라오고 있지만은 동행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나 생산 이게 반등이 나타날 때
중국도 지금 재고 조정을 빡세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반도체가 드디어 중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는 빡세게 하고 있다. 네. 다음으로 유럽의 이제 유로존 전체 나왔는데 뭐 각 지역별로 다 높게 나왔는데 유로존 숫자도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또 요게 나오니까는 야 이거 또 큰일 났다. 금리가 또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이날에는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 수정치가 발표된 것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또 금리가 밀려서 더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그런 이야기는 또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4분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1월 달에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전 것들이 다 수정이 되었는데 상반기는 좀 오히려 이제 CPI가 이제 물가가 각종 뭐 이제 고용 관련된 것들도 예상보다는 오히려 조금 못했고 하반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나왔었던 데이터보다 수정치가 더 높게 나왔었죠. 일단은 그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2월에 본 거는 1월 달에도 높네 였었는데 요거는 4분기 데이터예요. 사실 그래서 요거보다는 ECI를 참고로 우리는 더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나오는 거를 중요하게 앞으로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업 데이터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죠. 그리고 뭐 테슬라 인베스터스 데이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 이제 혁신을 이뤄오긴 했지만은 본인들 말한 거를 그렇게 스케줄이 잘 지켜가지고서 이렇게 해온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날에 큰 기대를 왜 가졌는지를 전 잘 모르겠기는 해요. 네. 다음으로 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보스틱의 비둘기 발언이 이제 증시를 살려냈다. 지난주 증시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정말로 저는 총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스틱은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근의 반응들을 보면 과도할 정도로 연준 인사들의 말 중에서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막 이제 언론에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거를 약간 꽈가지고서 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중립적인 발언도. 그러니까 수요일에 보스틱이 쓴 글 자체는 이건 사실은 크게 별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요즘에 하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그냥 했는데 3월에서 50bp 인상도 주장한 거 아니야? 얘기가 나왔고 하루 지나갖고 인터뷰에서 표현을 이제 진짜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전히 25bp 인상에 대해 인상 속도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생각입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고용도 다 받고 물가도 다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결정하라면 25bp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긴축의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bp의 차분한 스피드로요. 그리고 어쨌든 최종금리에 대해서 아까도 보시면은 5에서 5.25까지 인상하고 여기에서 최종금리를 멈추고 최종금리에서 인하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소위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오랫동안 이 금리를 끌고 가서 인플레라는 불을 꺼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에서 5에서 5.25는 두 번만 올리면 돼요. 25bp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사실은 여름이라고 얘기 안 해도 곧 있으면 거기에 도달을 해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니까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봐요. 여름 혹은 늦여름 즈음에는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말로 오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날에 이제 콜린스도 발언을 했는데 뭐 콜린스도 역시나 최근에 하는 말이 계속 똑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언론에 나왔냐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날에는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콜린스가 똑같은 말 한 것도 비리기적이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된 초기 사인이 보입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 증거도 보입니다. 우리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요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고 장 끝나고 나서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자기가 글을 하나 씁니다. 원래는 이게 뭐 줌 미팅이 뭐 예정되어 있었나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그 해커들한테 하이제킹 당해가지고서 막 이상한 뭐 영상이 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글만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글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처음 시작하고 한 절반 정도 글의 내용은 지난 2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회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실은 회의 기간에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고인이직 보고서에서 잡 오프닝도 예상과 달리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나왔던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월간 고용 순증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 증가 속도도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수 높게 나왔고, 그리고 소매 판매 높게 나왔고, PC 물가 높게 나왔다. 이거 우리가 예상한 거랑은 다르다. 예상한 것보다 높다. 이렇게 뭐 식의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적냐면 만약 3월 FOMC 회의 이전에 나오는 고용 및 물가 데이터가 다시 하락 추세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2월에 나온 1월 데이터가 독특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시 작년 12월까지 같은 분위기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5.1에서 5.4% 사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두 번 더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난 12월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만약에 다시 추세가 그게 이제 일회성이었고 2월에 나온 데이터는 다시 그전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나는 생각을 바꿀 게 없다. 반면에 다음 몇 건의 지표가 계속해서 너무 뜨겁게 나온다면 1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모멘텀,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했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목표 범위를 올해 더 높여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올리겠죠. 지금 5에서 5.25니까 5.2에서 5.5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지금 채권 선물 시장은 5.2에서 5.5는 일단 다 반영돼 있고 이제 5.5에서 5.75를 반영시켜주자 마냐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시장은 12월 연준이 말했던 것보다 더 가야 돼 이고, 월러가 보기에는 12월까지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가지고서는 우리 아직 모른다. 향후에 그러다가 예전처럼 나오면 그러면은 12월 그대로 유지고, 만약에 3월에 나온 데이터도 높으면 그럼 뭐 한 단계 정도 더 올려보지 뭐. 한 단계 더 올리면은 지금 시장 예상하고 똑같거나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네.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고, 시장은 이미 다음 주부터 나올 데이터들이 고용이나 물가가 예상보다도 더 계속해서 높을 것임을, 2월과 같은 분위기일 것임을 확정해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틱도 월러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요. 보스틱이 이날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냐면, 나는 최종금리를 현재 5에서 5.25에서 추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월에 나온 그 높았던 데이터 다 보고도 나는 생각은 안 변했어. 아직은. 이인 거죠. 월러가 또 이런 말도 덧붙여요.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날씨와 관련해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는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감소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또 소매업체들 실적 나온 게 있는데, 베스트바이 일단 뭐 예상 대비 잘 나왔어요. 예상 대비 잘 나왔고, 보시면은 재고를 이미 좀 많이 그 전부터 공격적으로 줄여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베스트바이가
코로나 때는 수혜였죠. 뭐 사람들이 전자기기 뭐 그 이제 집에만 있고 또 재택근무해야 되니까는 가수요가 붙었었죠. 그리고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는 매출 증가에도 별로고 재고도 미리부터 안 사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마진 감소 속도가 많이 둔화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상 대비 시장 예상 대비로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재고 조정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시스 보시게 되면 낮았던 그런 시장 기대치 대비 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시장 이제 그 재고 조정을 좀 미리 해둔 덕분인지 보시면 메이시스도 좀 빨리 줄여 나간 편이고 요번에 여기도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리테일 업체하고는 다르게 향후 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딴 데는 다 그래도 향후의 소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랬는데 메이시스는 그래도 니네가 예상하는 것보단 좀 더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죠. 네. 쭉 보시면 타겟이나 홈디포, 월마트,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다 재고 증가율이 누가 좀 더 빨리 일찍부터 줄였냐, 누가 좀 더 늦게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했냐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왔고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3위 금요일에는 중국 PMI 역시나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유럽 쪽에서 물가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인데 가령 독일의 수입 가격 지수가 전해 대비 예상은 플러스인데 발표는 마이너스 3.4가 나왔어요. 전 솔직히 독일 물가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너무 예상하고 튀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좀 낮게 나오니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유럽의 생산자 물가는 이 전년 동기 대비 2.7% 차이 나니까 전월 대비로 많이 이제 그 예상 대비 많이 이게 또 하회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만약에 유럽 쪽에 지금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예상하라 그러면 그냥 물어보고 다닐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야 너 얼마 했냐?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예상이요. 다음으로 미국 유럽 등지의 이제 PMI 2월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더 상향이 되는 숫자가 나와서 어쨌든 저는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는 침체를 피해가는 데에 힌트를 주는 그런 좋은 숫자들이라고 봅니다. ISM 서비스 PMI 나왔는데요. 예상치나 전월 대비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근데 55.1이에요. 55.1은 사실 경기 좋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 절대치 자체가 그러니까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낮게 나온 건 큰 문제는 안 된다. 이고 여기도 역시나 신규 주문이 중요한데 신규 주문이 또 좀 올라갔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이렇게 좀 미국도 하반기엔 작년에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회복세가 엿보인다. 곧 있으면. 네. 업종별 코멘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 GV 가격은 이제 서비스 쪽은 잘 안 내려온다라는 말이 많고 실제로 높아요. 근데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코멘트 보시면 숙박 쪽에 경제적 역풍에 불구하고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 활동이 꾸준합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해서 1분기 및 2분기에 기대했던 수익을 이제 예상했었던 그 기대 수익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는 거고요. 교육 쪽 가용성 및 배송 시간에서 약간의 개선 있었습니다. 금융 가격 상승 압력이 약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헬스케어 인플레가 지난 6개월의 정점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지만 공급자의 더 높은 가격 요구 계속됩니다. 내원 환자 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IT 현재 시장의 역학관계는 비용 절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산업은 인플레이션과 더 비싼 노동시장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용 절감이 목표였지만 이젠 비용 회피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없고 그래서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직원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관리 쪽 활동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지만 2009년 같은 붕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요 증가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소매 올해의 낮은 판매 예측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들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소매 업종들은 적절한 재고 수준에 맞추려 계속해 노력 중입니다.
계속해서 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재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러면은 저는 뭐 재고 사이클이 그 다음 거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방심할 때 얻어맞는 게 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어요. 광산 활동 수준 뭐 똑같습니다. 플랫합니다. 유틸리티 리드 타임과 가용성 약간 개선됐지만 몇몇 품목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도매 지난달에 비해 기업 활동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공급업체 배송 더 빨라지고 제조업체 충전율이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은 비용에 매우 민감해져가지고요. 더 저렴한 그런 제품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도 뭐 앞서 보셨던 제조업 쪽하고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날 바킨 콜린스 로건이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이제 콜린스하고 로건은 별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볼 게 없고 바킨 거 볼 거 있는데, 바킨은 원래 사실은 비둘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안 좀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했냐. 자, 그 더 낮은 금리 인상 경로 25bp죠. 더 낮은 금리 인상 경로를 선택하는 것의 장점은 뷰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틀렸을 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보다 신중한 금리 인상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더 오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25bp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향후에 인상해 나가는 것들의 장점에 대해서 이날 막 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킨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중한. 이 deliberat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요거는 25bp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말 자주 쓰신 분들이 이제는 딴 데로 가시는 브레인하드 뭐 이런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요때 이제 보고서 하나 나온 거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2월에 소매 판매가 둔화된다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 상승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2월 중순에 나왔던 그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높았냐 하면은 그때 전월 대비 1.8%를 보았는데 시장이 예상치가 3%가 나왔죠. 그래서 와, 금리를 이 정도로 올려가지고서는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를 잠재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수요를 때려잡으려면, 그래서 인플레가 내려오도록 만들려면 금리를 훨씬 더 가열차게 올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요 소매 판매 데이터 보고 정말로 많이들 하셨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이거 발표되기 직전에 예상치 되게 잘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 IB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이 소매금융 쪽에 발달이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을 크게 하는 데들이 이걸 꽤 잘 맞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여기죠, 그쵸?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여기가 실은 1월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기 전부터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상치가 3%로 정확히 이제 실제 나온 데이터하고 일치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크레딧 데비카드 쓰는 거 보니까는 소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상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월이 다 갔잖아요. 2월달 데이터를 보니까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그러면서 이제 그 1월은 왜 이렇게 많았을까? 일회성 지출이 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가 시즌 이후에 이 땡처리를 사람들이 이제 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월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 나요.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좋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서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소비했던 걸로 드러났고, 카드 데이터 보니까 의류도 많이 사고 뭐 액티비티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늘었더라. 일회성 지출이지 않을까? 근데 2월에 보니까는 이게 또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을 하니 더더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월 달은요. 자동차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수요 자극 인플레이션 우려,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또 많이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금리 많이 올라가다가 보스틱
얘기해갖고 좀 떨어져서 가까스로 4아래로 내려왔죠. 다음으로 유가는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런 요인으로 달러 계속 강세가다 지난주엔 좀 약세로 돌았고, 중국 PPI 중국의 그 이제 뭐 PMI도 좀 잘 나오고 해서 달러가 좀 약세화됐죠. 그러니까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중국이 이제 좀 뭐 소비 이런 것들 괜찮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유가도 원유도 좀 더 사주지 않겠냐 이래 가지고서 다시 이게 70 가느냐 했다가 80을 눈앞에 둔 유가까지 왔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또 그런 일도 있긴 했었죠. 이제 뭐 오펙 플러스에서 뭐 내분이 벌어졌었다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서 내분이다 해서 마이너스 3% 갔다가 아니다 해서 플러스 2%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지금. 근데 뭐 저는 뭐 하여튼 유가는 뭐 올해는 크게 재미없게 계속 그냥 가는 쪽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시즌 거의 끝났어요. 이제 99% 나왔습니다, 여러분. 99% 나왔고, 그 분위기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추정치 변화도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뭐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최근에 이런 가파른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앙은행 인사들이 드디어 이제 경계성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명확한 발언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우리나라 물가 나오고요. 일단은 뭐 한은에서 2월까지는 5% 초반, 5%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예상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호주 금리 결정이 있는데, 비둘기였다 매로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만 봐선 또 비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파월이 의회 출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여기 아마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고용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뭐 ADP, 비농업, 구인이지, 월간 고용 보고서 쭉쭉쭉 나올 거고요. 캐나다 보시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도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또 요번 이제 지난 회의에서 다음 회의부터는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으니까 진짜 동결할지 한번 보시죠. 동결이 되면 우리 입장에선 숨통 좀 트입니다. 우리 혼자 동결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생기는 거니까요. 특히 체급이 비슷한 친구가 중요하죠, 이럴 때는. 다음 중국 생산자 물가 나오는데 계속 마이너스 또 예상이 뜨고 있는데, 이젠 이게 좀 올라가줘야 중국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돼서, 사실 이 정도로 내려와서 유지가 됐으면 물가에 기여할 거는 그 뒤에 시차를 두고 쭉 나올 거고, 이제는 이익이 좀 좋아지는 게 침체를 걷어내기엔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토요일부터는 이제 FOMC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의가 침묵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정리였고요. 그럼 우리가 연준 플레이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휘리릭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여러 이제 그 채널들의 방송에 나가면은 이게 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선공개 개념으로 미리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에 나온 1월 각종 데이터들 핫하게 나왔어요. 구인, 월간 고용 순증, 평균 시간당 임금 증가율, CPI, PPI, PCE 물가, 소매 판매 다 높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여전히 3월에서 25bp 인상을 선호하고, 여전히 연준의 점도표는 12월과 동일한 5에서 5.25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보스틱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전히 25bp 인상 속도에 대해 매우 확고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긴축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절해 나간 것이 적절합니다. 여름 혹은 늦여름 때에는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는 최종금리를 현재 5에서 5.25에서 추가로 올린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힌도 여기에 대해 거들었죠. 더 낮은 금리 인상 경로,
장점은 당신이 틀렸을 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보다 신중한 금리 인상 경로를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더 오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더 향상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세 명의 이제 얘기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1월A에서 50bp 인상을 외친 3명이 있는데, 이제 블라드, 메스터, 카시카리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느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3명 중에 블라드만 3월A에서 50bp 인상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주장이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블라드가 제일 최근에 얘기한 게 PPI까지 딱 보고 얘기한 건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50bp 주장은 해요. 프론트 로딩 빨리 하자. 기왕지사 갈 거면은 최종금리 우리가 그 기왕지사 최종금리 얘기한 게 있으면 거기까지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최대한 정책 효과를 우리가 그래서 극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I까지면은 PC 물가 나오는 거 빼곤 다 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드가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만 그럼에도 최종금리는 5.2에서 5%로 5.5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올린 거예요. 원래 자기가 12월에 여기 찍었거든요. 아니죠. 찍은 걸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스터. PC 물가까지 본 이후의 인터뷰예요, 이게. 현재 우리는 다른 상황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이미 25bp로 감속했습니다. 이는 고려사항 중 일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50bp 나는 지난번에 주장했지만은 이번에 그렇게 주장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최종금리에 대해서 메스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의 점도표는 5에서 5.2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럼 5.1인 건데, 이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2월에. 근데 최근에 이 PC 물가까지 나온 이후 인터뷰에서 이때하고 비교해서 뭐라 그랬냐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카시카리, 여기도 PC 물가 본 이후의 인터뷰 내용인데 3월에서 1월에는 50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데이터들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25든 50이든 둘 다 오픈마인드다. 이것보다는 보폭보다는 이제는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 보폭보다. 최종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매들이 핫한 숫자를 보고서도 최종금리를 더 안 올려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비둘기는요. 그러니까는 12월 점도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 보는 거고, 2월에죠, 2월에. 이미 2월에의 50bp 인상 주장이 3명인 것으로 거의 추정이 확실시 되는데, 그들 중에 한 명 빼고서는 이제는 그런 주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1월 데이터 핫한 거 봤는데도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연준이 25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죠. 일단 예상보다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들이 좀 쿨다운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12월 연준 거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3월에 나온 2월 데이터들이 또 지난달처럼 핫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핫하지 않으면 여전히 25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감속을 했다 가속을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이게 메스터가 얘기한 다른 상황, 이미 감속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겁을 낼 거잖아요. 야, 이거 우리 인플레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안 올려도 돼? 그건 점도표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응이 되겠죠. 얼마나?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정도 올리겠죠. 많이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2월에 나온 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연준 또 실수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2월에 나왔던 데이터들에서 일회성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블라드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 데이터 얘기를 할 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절 조정치를 이번에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계절 조정치 쪽에서 수정 막 나온 거는 싹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애매했어요.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애매한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 단 한 달치 데이터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한 게 있고 월러가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날씨와 관련해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는 경제활동과 인플레가 다시 감소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소비에서 계절 날씨 영향 얘기한 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더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12월 회의에 막 경제전망 점도표 찍었죠. 그러고 1월에 이제 12월 데이터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인플레가 더 잡히는 것처럼 나왔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마음속으로는 12월 대비해서 예상치를 많이 낮췄던 것 같아요. 연준에서. 근데 2월의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걸 되돌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2월에 발표된 것들이 높았으니까는 12월 데이터 대비해서 그럼 모든 게 올라갔겠구나인데 연준에서 볼 때에는 1월에 발표된 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대비 내렸다가 1월에 내려가는 것 같아. 내리자 생각을. 근데 2월에 올라가니 다시 올리자 해보니까는 12월하고 동일한 선상 정도에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러니까는 의견을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2월 대비해서. 연준 위원들이 12월 회의에서 그러니까 369 12월에 여기가 경제전망 점도표를 찍잖아요. 그때 경제전망에 보시면 23년도 근원 PC 물가는 3.5%일 것이다 라고 찍었어요. 근데 2월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연준에 있는 스텝들 있죠. 스텝들의 전망이 어땠냐며 근원 PC 물가가 23년도에 3.2일 것이다 라고 12월에 위원들이 전망한 것 대비 0.3%포인트를 1월엔 분위기 좋았었으니까요. 데이터들이. 더 낮춰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데이터가 핫했어요. 그러면 올라갔겠죠. 되자리. 아니면 조금 더 높아졌겠죠. 다시 원래 글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저도 이게 그냥 가정이었는데 원래 글을 보면서 생각이 더 정말 이랬던 건 아닐까 이렇게로 굳어졌는데 반면 다음 몇 건의 지표가 계속해서 너무 뜨겁게 나오면 1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목표 범위를 올해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지표가 발표, 이건 2월이에요. 그러면은 2월이 아닌 1월까지는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스인플레라는. 그 모멘텀 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 연준 위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추론해 보기에 충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연준의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까지 가게 되면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선프로TV 아침에 나가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걸 얘기를 못했죠. 저희 채널에서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1960년 이후로 봐서 평균적으로 근원 PC 물가 대비해가지고서 연방기금금리가 1.5에서 1.6%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평균적인 거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완화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긴축적인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내기에 그래도 어쨌든 아주 이제 매파적인 건 아니지만은 적절한 수준이진 않을까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작년에 12월에 FOMC 끝나고서 뉴욕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실제로 이 연준에서 최종금리 생각하는 거하고 근원 PC 물가 생각하는 거 비교를 했었을 때에 22년 9월에 비로소 평균 수준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이제 점도표에 찍혀 있는 최종금리가 항상 1.5에서 1.6% 정도 높게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월 달까지는 어떻을까? 만약 3.2로 근원 PC 물가 3.5가 아니라 3.2로 내렸다면 그러면은 1.5 더하면은 4.7? 1.6 다음 4.8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정말로 금리를 한 번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멈출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이게 2월 데이터를 보고 되돌려졌다. 다시 3.5다. 그럼 우린 다시 5에서 5.25에 있는 거예요. 만약 좀 더 높다. 3.6, 3.7이다. 그럼 그보다 약간 더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상과 벌은 딱 그 정도만 주면 된다고 봐요. 호재가 있다. 그럼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야 되냐? 아니잖아요. 호재만큼 올라야 되죠.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나야 되냐? 딱 악재만큼 반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드리냐 하면은 정책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정책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금리를 적게 올려서 인플레가 날뛰도록 만들 위험. 너무 많이 올려서 의도치 않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위험.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용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중용을.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긴축의 3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는 뭐냐? 첫째,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는 일단은 좀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갈 때까지는 보폭을 크게 하겠다. 75bp씩 인상할 때가 이때였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에 가고 나면 우리가 또 너무 많이 할 위험도 있으니까 이 최종금리 적절한 수준에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보폭을 좀 줄여서 나가겠다. 지금인 거예요. 25bp로 줄여놓은 지금. 그러고 나서는 최종금리에 도달하고 나서는 이거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고민하겠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근데 지금 2번, 3번을 동시에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 왜? 너무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면 일단 적절한 것 같아라는 기준이 명확히 사실은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그놈 물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게 한 단계 올라가겠죠. 또 더 갈 것 같아. 또 한 단계 가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너무 가드를 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드만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적절해 보입니다. 이 태도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QT라는 긴축 정책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금리를 올려나가는 것 플러스 알파로 긴축적인 거를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평균 이거보다 약간 더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냐? 3월에 25bp 인상 가능성 70%, 50bp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높게 보고 있다고 보고요. 최종금리 연준은 지금 5에서 5.25, 3월에 앞으로 나올 데이터도 높으면 한 5.2에서 5.5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땐 보이거든요.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미 최종금리 5.2에서 5.5는 완전 반영돼 있어요. 장중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5.5에서 5.75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2주간 나올 데이터가 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래서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1에도 올리고, 해도 지금 채권시장 반응 봐서는 그 정도만 해서는 약간 비둘기로 보일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지금 데이터 발표랑 FOMC 회의랑 어떻게 지금 또 돼 있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날에 고용 데이터 구인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그 다음에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순증 어떨 거냐, 평균 시간당 임금 어떨 거냐. 그러고 나면은 금요일에 요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연준 위원들 침묵 기간에 돌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가가 나와요. 3월 14일에 CPI 나오죠. 15일에 PPI 나오죠. 그리고 요 날에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FOMC 3월 회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고용 보고서를, 그러니까 고용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매파성을 미리 얘기해서 시장을 안 놀래켜야 될 것 같대라고 하면은 이때 연준 위원들이 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물가나 소매 판매를 가지고서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닉 티밀하우스 봐야 됩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라고 하면 역시나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연준이 정책, 이제 그 시장 기대 대비해서 정책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역시나 고용 관련된 거는 연준 위원들이, 물가 관련된 거는 팀 인하우스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딜 좀 더 열심히 봐야 되느냐, 그게 나뉜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번외편으로 우리한테는 호주하고 캐나다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체급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어요. 부동산 문제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놓여있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긴축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 경기가 완전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한국은 이제 중단했죠. 바로 이제 지난 회의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이 이 3단계 중에서 1단계를 지나고 2단계 돌입하고 나면 각국이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미국하고 반대 방향을 가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사장에 있는 국가들이 다 또 인상으로 나가면 혼자 중단해놓고 있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한 게 당위성을 좀 얻으려면 캐나다, 호주도 중단해줘야 돼요. 캐나다가 일단 강력한 후보입니다. 중단 가능성을 일단 지난 회에서 내비쳤고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만약에 딱 중단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선 땡큐. 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정책 결정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 호주 다 다음 주에 결정하거든요. 호주는 중단할 듯 하다가 물가가 높게 나오니 다시 더 올린다 그랬다가 이번엔 물가가 낮게 나오고 회의 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또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다. 그러면은 평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이 선택을 잘했네. 그렇게 여겨지게 되겠죠. 지금까지로 봐서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뭐 일단은 컨디션도 좀 많이 회복이 되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네. 86번가 지난주 자산시장, 그 다음에 연준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